이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입니다. 재판장 이현복 판사입니다.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금 4,139만 원 선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혐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김상민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사서 2023년 2월입니다. 그 김건희의 오빠죠. 김진우 씨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일단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 이제 특검의 이제 예, 특검의 내용이죠. 예, 내용입니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그림이 이우환의 그림이 김건희에게 실제 전달됐느냐 이 증거가 부족하다 하면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법원은 어떻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사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김일성 씨. 김진우 씨가 비용을 부담해서 그림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오빠가 김상민 전 검사한테 그림을 사달라고 대행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그림을 받았고 그 그림은 김건희에게 넘겨주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넘겨준 것으로 확언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부가 특검이 그것에 대해서 증명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거예요. 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런 금품을 전달해주는 혐의는 결국에는 지금 피고인이 김상민 전 검사인데 그 검사가 본인이 이걸 구매를 해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청탁의 대상자에게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입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아가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특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의 관련된 증거들을 내긴 했지만 좀 다 배척이 되고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본 것인데 김상민 전 검사가 결국 구매 대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결국에는 김건희 씨 오빠가 냈다라는 거고 김상민 전 검사가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김건희 씨 오빠가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장모의 집에 또 그걸 보관하고 그렇죠. 있었다는 점 이런 거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이걸 그냥 다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아쉽습니다. 이게 그 그림을 샀던 시기는 네. 검사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건넨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3년 2월 깨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언제 건넸을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리고 김상민 검사가 미술에 조예가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실은 그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의 취향을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주변에 그 미술계 쪽에 종사하는 종사자한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보통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누군가한테 선물을 건넬 때 내가 잘 모르면 가장 조예가 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사실은 지금 전달을 한 것은 이우환 화백 그림인데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형근, 박서보 사실 미술을 아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우환, 윤형근, 박서보는 현 세대, 현 근대의 작품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속물적인데 가장 그림이 비싼. 예, 가장 그림이 비싼. 지금 전달된 1억 4천만 원짜리도 이렇게 큰 그림이 아닙니다. 네. 예. 그냥 저 손바닥만한 그림 점 몇 개 찍혀 있는데 1억 4천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작고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상민 전 검사가 미술과 관련된 조예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을 물어본 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왜 윤형근, 박서보라고 김건희가 취향을 얘기했는데 김상민은 왜 이우환을 줬느냐. 그렇지. 그리고 김상민은 나는 이게 김건희를 향한 게 아니다. 김건희는 윤형근과 박서보를 좋아하는데 난 이우환을 사서 그 오빠한테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계 쪽에 좀 알아봤는데요. 윤형근, 박서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우환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더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우환 화백이 더 이제 예. 고가의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하냐면 지난해 나온 어떤 자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미술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인데 지난해 연간 낙찰 총액 1위가 이우환 화백 그림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제가 미술에 전혀 모르는데 예. 이우환 화백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예. 이 탑 10 안에 나머지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우환 화백이 들어가 있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술계의 삼성전자라 이렇게 불립니다. 왜 미술계의 삼성전자라 불리냐면 연간 거래액이 2022년 기준으로 408억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12.6%거든요. 예술을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범죄와 관련돼 있기 어쨌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금성과 관련돼서는 누가 제일 좋은 것이냐? 이우환 화백이 제일 당연히 낫겠네요. 이우환 화백 거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탑 원을 우리나라 작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 있는 작가는 일본 작가거든요. 일본 작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게 미술계의 이런 돌아가는 이야기, 미술품을 건넬 때 어떤 정황이 있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 아주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미술계에서 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우환을 줬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선거판 이야기, 주식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 미술판과 관련된 이야기 공통적으로 재판부가 현장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냥 딱 이제 기소된 내용 중에서 요거 이제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딱 판단하는 이것을 두고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시장 상황을 잘 얘기하는 이해가 쉬우면서도 참 속물적인 해설. 아니 그런데 지금 요즘 재판부에서는 이 그림을 구매한 대금이 김건희 씨의 오빠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어렵다고 한편으로 본 거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도 이제 항소를 하겠지만 의아한 것이 그렇다면 뭐 청탁금지법 뭐 등등등 이런 뇌물죄 혐의 등에서 금품이 전달이 되거나 선물이 전달됐을 때 이게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정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김건희 씨 오빠가 계속 보관을 했다고 한들 이것이 결국 김건희 씨의 관리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달됐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반드시 내 집에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신발이나 뭐 그 명품백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그건 자기가 들고 다니고 사용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그림이라고 한다면 보관 장소가 반드시 어디이냐, 보관을 누가 했느냐가 반드시 저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돼요. 그렇다면 이번 1심 재판부가 너무 좀 좁게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특검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만약에 정말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뭐 뒤집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김건희 씨에게 넘어간 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법리도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게 증거라든지 이런 게 법적인 재판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완전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은 일부 있지만 이게 아까 하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냥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씨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잖아요. 물론 이제 그 검찰총장의 와이프의 오빠이긴 하지만 그 부동산 업자인데 검사한테 그리고 검사가 미술의 조회도 크게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왜 미술품을 사달라고 그걸 1억 4천만 원을 또 현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금은 어디서 났는지. 그렇죠. 그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검사한테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 검사한테 그걸 사달라고 했으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김상민 검사를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그 막 밀어넣으려고 했잖아요. 현직 검사가 그래가 나중에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으며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줬으며 특별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김건희 씨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 이 법원의 판결이라면 아무것도 자기는 받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김상민 검사한테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 거의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잖아요. 네. 그 압수수색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또 왜 그렇게 숨겼어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산 그림이면 이게 거실에 그 1억 4천만 원짜리인데 거실에 딱 붙여놓고 있어야지. 예. 그걸 왜 그랬는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장모 집에 갖다 놓냐? 이게 진품 여부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피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하는데 왜 실제로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진품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입증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배척된 그 수사 자료 중에 하나는 업자가 김건희가 좋아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래서 사실 2차 특검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김건희와 건네진 이 물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뇌물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재판부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다 그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사실은 그 아까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런 뇌물 관련 법은 굉장히 수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당사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법원에서 직접 증거, 당연히 직접 증거가 있으면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되겠지만 뭐 뇌물죄 같이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는 사실 직접 증거라는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뭐 물론 지금 적용된 혐의는 뭐 뇌물죄는 아니고 청탁금지법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공직자들이나 공직자 관련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뭐 금품을 제공하는 뭐 뇌물죄, 뭐 청탁금지법 이런 혐의들은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직접 증거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면 뭐 주고받는 CCTV가 남아 있다든지 그렇죠. 뭐 정말 뭐 협의의 의미로 좁게 말하면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건 거의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시의 정황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을 모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뭐 아까 뭐 미술계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뭐 미술계라든지 그리고 정당 내부의 공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판단이 좀 안 됐던 것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을 항소심에 가서는 많이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법조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1심을 이제 망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실은 뭐 무죄가 돼 버리면 2심에 가서 이걸 다시 뒤집고 입증한다는 게 당연히 더 배로 곱절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관련된 사실관계로서도 당연히 보강을 해서 항소심에서는 좀 더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판단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들과 관련돼서 최순실 게이트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점하고 이 점하고 분명히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시는 준 쪽과 받은 쪽이 검찰 출신이나 법원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준 쪽과 받은 쪽이 모두 법기술자들입니다. 이거는 김건희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특징 하나가 판판이 공소기각과 무죄가 나오고 있는 쪽이 대체적으로 이 법기술자와 관련된 사건들이어서 이 또한 좀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특검 또 중요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조금 더 현실을 좀 고려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하나 또 있어요. 어제 같이 나왔던 건데 민중기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집사 게이트 김혜성 씨. 김혜성 씨에서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어요. 예, 서울중앙지법 이번에는 형사 26부입니다. 재판장은 이현경 판사고요. 어제 오후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사라고 불렸던 김혜성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건이 약간 복잡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효성입니다. HS 효성 대기업들이 김혜성 씨, 그러니까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이 김 씨가 설립한 한 회사 IMS 모빌리티에게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특검에서 이 투자로 넘어간 돈이
청탁의 목적이었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를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냐면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일부 횡령을 한 혐의, 이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소기각이라는 건 특검에 그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로 해서 이제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공소 기각은 결국 실체 판결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절차상의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그렇죠. 판단을 판단 안 자체를 안 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 16호에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관련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특검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는데 이 부분을 기소했으니까 이건 공소가 잘못됐다. 공소 기각 이렇게 판결이 난 거거든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무죄 나온 것도 굉장히 뼈아프지만 공소기각 판결이 굉장히 또 아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제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사실 관련 범죄이냐 아니냐,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또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면 이 부분도 아직도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역시 이게 법리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예. 상식적인 판단은 이거죠. 효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김혜성이라는 전혀 무명씨 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수억씩을 투자를 하느냐. 대기업들이 돈 한 푼 쓰는 것도 그 허투루 쓰지 않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명입니다. 이 김혜성이라는 사람은 그쪽 업계에서도 무명이고요. 거기에다가 투자한 곳이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진들이 이것을 평가했다고 하면 이건 사표를 낼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졌고 그런 배경에는 당연히 김건희 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예.